관심을 받고 100가지 책. 오늘은 조현승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또 가져오고 오셨나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그러니까 원제로 하면 그러니까 로드 투 썰프덤이니까 사실은 농노죠. 네, 우리말로 근데 번역을 할 때 노예의 길로 했는데 농노의 길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의 길이 또 자연스러우니까. 네, 지금 뭐 이게 1943년에 처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하나의 베스트셀러, 꾸준히 스테디셀러로다가 잘 팔리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은 대충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하이에크 사상에 이제 모든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체제는 좀 집단주의,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하게 되면은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하이에크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은 경제라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나 정치하고 이렇게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집단주의로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의 사상을 이제 밝힌 거죠. 네. 근데 자유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책이 되게 많잖아요. 이 책이 좀 특히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가, 이게 책이 나온 시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40년대 중반인데, 이때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럽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도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련식 집산주의를 대표적으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 사무엘슨 같은 아주 대학자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하고 대응할 만한 선택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를요. 네. 당시 그래서 이제 이 서구의 그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나온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높게 그 당시에 평가가 됐고. 특히 그 시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부론은 1000페이지 가까이 되고 굉장히 지루한데, 요거는 이제 300페이지밖에 안 되고 조금 덜 지루합니다. 그때 저희 국부론 할 때 읽지 말라고. 이게 읽지 말라고. 내가 추천해준 요 내용만 봐도 된다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거는 읽어도 좋습니다. 안 지루할까요? 국부론도 읽지 말라고 제가 뭐 출판사 사장님들하고 뭐 이렇게 언급드리고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근데 지루하고 딱딱하다 이게 슬로건처럼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갖다 두고 이제 조금씩 읽으면 된다. 그리고 국부론 그런 책이고 이건 건 뭐 어떻게 한 번 읽을까요? 금방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하이에크는 어떤 생애를 살았나요? 일단은 이제 1899년에 태어났는데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영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계 오스트리아인이죠. 비트겐슈타인 있죠? 언어 철학자. 아주 유명한 비트겐슈타인하고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트겐슈타인 전기 작성에도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임용환 박사님처럼 엄청난 독서량을. 오늘 독서량, 어린 시절 독서량 얘기만 나오면 이제 박사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1차 대전이 났을 때 오스트리아에 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전쟁에 참가를 했죠. 여기서 임용환 박사님하고는 달라지죠. 전쟁에 참여는 안 하셨어요. 하지만 군대는 갔다 오셨지만 전쟁에 참여는 안 하시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학위가 두 가지예요. 법학하고 경제학. 그래서 1921년하고 24년.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젊다기도 과할 정도, 어리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그 젊은 나이에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쭉 그 이후에는 강단에서 서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 뭐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1938년에 영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40 조금 안 돼서 이제 영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게 이제 그 경제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가 대표적으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학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신 오스트리아 학파, 그래서 이제 9세대 인물하고 신세대로 나누는데, 이제 그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사람이고, 미제스라는 그 아주 그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학파죠. 근데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 미제스도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름은 미제인데 그 오스트리아 빈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미제스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 노예 얘기 말고 또 다른 책들도 썼겠어요? 네, 많이 썼죠. 이 사람은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유헌정론, 그다음에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뭐 그러니까 법을 또 본인의 이제 전공에 했으니까. 맞는. 예. 네. 근데 이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자유시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또 그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법에 대한 어떤 해석. 그 자기가 이제 법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하이에크의 사상이 책들을 보고 이래도 딱 자유주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근본적인 사상적 배경은 어떻게 돼요? 이게 뿌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가 우리가 이제 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프랑스를 많이 배우죠. 루소라든지 뭐 홉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계몽주의가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또 계몽주의가 있어요. 이쪽은 어디냐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휴움, 존 로크, 뭐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그리고 또 버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이 좀 달라요. 다른 게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은 스코틀랜드 전통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생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홉스 같은 사람은 그 리바이던에서 보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통치자가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 개차반이 된다. 더 훨씬 또 세련된 말이네요. 개차반 부자는. 순간 번쩍.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본 반면에 스코틀랜드 전통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생적인 질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서 계몽주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서도 그 전에 나왔던 도덕감정론을 보면 항상 그 자생적 질서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거기서 그래서 시장의 힘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이 하이에크도 결국은 이 계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격제도라는 거, 이 자유시장의 제도라는 것이 의식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일부러 이렇게 제도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이거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자동적으로 이런 질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트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라는 그 큰 뿌리를 가지고 그 사상적인 배경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경제학계에서는 공산주의도 하나의 경제 체제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많았을 거고 이 자본주의 체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을 지지하는 케인즈주의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경제학이라는 게 정말 케인즈가 슈퍼스타죠. 그 당시에 뭐 물리학계의 아인슈타인 못지않은 그런 슈퍼스타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이라는 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반기를 딱 들고 케인즈하고 한번 이제 세미나에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고 아무도 하이에크에 주목을 하지 않았죠. 저거는 웬 또라이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케인즈하고 그때 이제 둘이 논쟁을 했을 때 거기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케인즈의 이제 그 얘기를 더 믿는 쪽이고 더 믿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사상적인 그 시대 그 시대는 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 글을 썼을 때 더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마이너리티로 소수로 남아 있었던 거고 케인즈가 또 이 말싸움하면 안 져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논쟁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 변동론인데 특히 대공황을 이제 케인즈가 그때 슈퍼스타가 된 거는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케인즈가 제시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과대 포장이 됐었거든요. 뭐 아직도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케인즈의 얘기는 저거죠.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불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점점 심화되면서 대공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었어요. 근데 반면에 하이에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태클을 건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 당시에 이자율을 낮게 이제 유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부작용으로 크게 나오게 됐고 여기서 통화 정책을 잘못 사용한 게 원인이었지 유효 수요 부족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만 놔뒀으면은 자동적으로 대공황이 빨리 극복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황으로 그러니까 불황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걸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오히려 공황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밀턴 프리드만 같은 통화론자들도 나와서 여기에 뭐 개입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밝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다시 조합해 보면은 케인즈의 의견보다는 이 하이에크의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쪽이 가요. 왜냐하면요, 저때 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유효수가 부족해졌다 그러는데 사실 생산량은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1인당 생산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네. 오히려 정부에서 잘못된 통화 정책을 쓴다든지 통화량을 그냥 차라리 안정되게 유지하면 되는데 괜히 이리저리 쓰다가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확실하게 결론이 내린 게 아니라 아직도 두 견해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케인즈 쪽이었는데 지금은 케인즈가 많이 이제 케인즈의 의견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뭐 얼마 전이 아니죠. 오래전부터도 뭐 누가 케인즈를 죽였나 뭐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뭐 거기서 나온 내용은 케인즈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한때는 뭐 모든 진리인 것처럼 케인즈의 생각이 뭐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케인즈에 대한 평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아직도 케인즈는 훌륭한 경제학자로 인정을 받고 그 당시에는 있지만, 또 하이에크가 젊은 학자 시절에는 이렇게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도 되게 상처를 입었을 텐데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은 다시 하이에크가 주목을 받게 돼요? 이제 하이에크가 사실은 처음에 이 노예 얘기를 출판했을 때 그래도 미국에서는 약간의 호응이 있었어요. 특히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이걸 출판을 했고 예상외로 잘 팔려가지고 금방 재판도 찍기도 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거의 인정을 못 받아서 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LSE라고 부르죠. 여기를 1950년에 떠나서 시카고 대학으로 옮기고 그 이후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윤리학을 강의를 했는데 이게 7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일샥이 제2차 오일샥 때 미국에서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또 그러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잘 없었거든요.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야 물가가 상승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같이 오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케인즈식 해결책은 전혀 먹히지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주목을 받은 게 하이에크의 주장이죠. 물론 미국에서 먼저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하이에크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하이에크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결국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대응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통화 공급을 통해서 경제의 그 예상 가능성을 이제 일정하게 하면은 경제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체 같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새로운 적응점을 이제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공공지출을 늘리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에크가 막 주목을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1973년에 드디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우와, 노벨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하이에크가 1950년에 LSE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했는데 이게 거의 주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랬는데 74년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을 했습니다. 대처 내각에서 그리고 이제 이 하이에크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80년대부터는 이 하이에크의 주장이 마치 세계 경제의 어떤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 노예의 길이라는 이 책은 미국에서 더 잘 팔렸겠어요? 그렇죠. 유럽보다. 나중에는 유럽에서도 뭐 굉장히 잘 팔렸지만 처음에는 미국에서 훨씬 먼저 잘 팔렸죠. 이 책은 뭐 경제 관련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정치 관련 책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정치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경제학 책이 아니라 정치책인데 단지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쓴 정치 도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이에크는 이 당시의 유럽 사상적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좀 답답해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생각한 거는 그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인류가 1차 산업혁명 이후로 쭉 오면서 굉장한 아주 역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획득을 했다고 이제 했는데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조금 가면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네네. 늦어지기 시작하고 부작용도 조금씩 나오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꼭 필수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저렇게 성장도 저하가 되고 부작용만 생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장이 저하가 된 게 아니라 성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거, 시장의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이게 진보를 가능하게 했던 게 이 자유라는 원칙인데 이제는 이 더 빠른 진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상황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하이에크가 얘기를 한 거죠. 하이에크는 당시 유럽에서 이 자유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 인식이 확산된 게 뭐 네.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노예근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의 노예근성과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 집단. 이거는 이 하이에크의 스승인 미제스도 그 얘기를 해요. 거지근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 이게 하나 보면 성장이라는 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빠르게 가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건데 네네. 그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정부한테 이제 뭔가 기대는 거예요. 아, 우리 산업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기업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지역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럼 정치인들은 그게 표가 되기 때문에 로비를 들어주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보는지를 직접적으로 잘 못 느껴요. 아무래도 이게 들어가는 혜택은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와, 이번 정부가 이런 일을 해서 이 산업을 이렇게 키웠어. 사실은 하지만 그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고. 그래가 다른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거 이 차이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하이에크는 노예근성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 하이에크의 스승이었던 미제스는 이제 거지근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뭐 둘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의 포기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 결국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타나는 유럽의 상황을 이제 이런 거지근성, 노예근성이죠. 좀 가격하게 표현을 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이런 그 노예근성이 이제 더 우세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하이에크는. 그러면은 책에서는 네. 이런 하이에크의 전체주의 예로 네. 어떤 사례들을 좀 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든 게 독일이에요, 사실. 뭐 독일, 이탈리아 둘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도 히틀러는 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에크가 얘기를 했죠. 아니, 저 집산주의로 하고 저렇게 집단주의로 하는 히틀러를 봐라. 저렇게 경제를 저런 식으로 집단 통제를 하게 되면은 저런 파시스트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독일인들의 특징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히틀러는 나쁜 놈이고 독일 놈들이 다 저런 놈들이라고. 영국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하고 똑같은 경제 체제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렇게 파시즘으로 안 가. 이런 식으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전통이 다르네, 뭐 문화가 다르네 이러면서 심지어는 뭐 언어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독일은 저렇게 간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 하이에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거는 독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저런 식의 집산주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해서 집단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똑같이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민주주의, 정치는 민주주의고 그 경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거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 사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상향. 이걸 갖다 이제 위대한 유토피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게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회주의의 이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에크 심지어는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국가가 지상 지옥이 되는 거는 항상 국가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토피아라는 거는 사회를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를 어떤 위계적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정신력을 강제할 때만 가능해요. 사람들한테 왜 저런 거 있죠. 우리는 군자의 나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뭐 안분지족의 지혜를 가지고 뭐 불만도 없고 평범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 누구나 추구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즐거워하는 게 다르고. 하지만 니네 그러면 안 돼. 생각을 다 하나로 통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물론 약간 이건 극단적인 설명일 수는 있겠지만 하이에크가 바라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에크는 이제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막 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자유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 그러면은 누가 나를 이제 물리적으로 뭐 강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않는? 예. 네.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해요. 경제적 자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자기의 행동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그 경제적 자유를 줘서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정부에서 그걸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국가 개념 같은 건데 과연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얘기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식으로 그런 유토피아 있어요. 네. 그거를 건설하려면은 정부의 모든 통제하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뒤쪽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책의 내용에서. 네. 경제적 통제 또 정치적 통제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지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련 같은 그런, 소련이 본격적으로 완전한 그런 통제국가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강압적인 국가로 가기 전에 사회도 약간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자체는 그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를 하면서 정치는 민주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 통제는 강하게 하되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 이게 과연 가능한? 예, 이게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생산은 공동으로 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사유재산이 아예 전혀 없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민주주의로 이제 가는 그런 사회죠. 단지 정치적인 거는 민주주의로 가는 거.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사회민주주의가 점점 유럽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하이에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과연 경제적인 문제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거에만 딱 좁혀져 있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를 비롯해서 실생활과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 거는 당연히 재산권을 침해당한다. 이거는 눈앞에 당연히 보이는 거고, 그거 외에도 정부에서 경제 계획을 딱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각 개인의 목적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그 정부의 계획에 결국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를 이제 정부에서 어떤 특정 산업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쪽 산업에는 일자리가 커지고 그쪽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내가 소비를 하는 데서도 선택권이 제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이에크의 입장에서는 하이에크의 사상에서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제를 하게 될 경우에 정부가 통제를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을 딱 하나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뭐에 쓴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과연 모든 개인의 목적하고 일치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죠. 예, 그러면은 모든 개인이 정부에서 내건 슬로건에다가 다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거기다가 다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사업을 하는데 뭐 복지건, 산업을 갖다가 키우던, 인프라를 건설하건, 아니면은 뭐 환경에 투자하건 뭘 하던 간에 이거는 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듯이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목적을 딱 내세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상향을 내세우는 순간에 사람의 사상이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순수한 경제적인 문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생산량이라는 게 아까 정부가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막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정도 현재 상황 같으면 정부가 그런다 그래봤자 그냥 그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네. 나머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다른 소비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다른 산업에서 생산량이 감소가 사람들한테 소비에 대한 통제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통제 경제가 되면은 그건 필연적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도와주게 되지만 그 반대의 다른 집단들의 활동은 제한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제한되는 예. 그리고 세금이나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그 가격의 흐름을 이제 왜곡하게 된다는 거. 네. 예. 그렇게 정부가 그렇죠. 정부에서 예. 간섭을 받으면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고용 조건이나 임금 같은 경우도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 쪽으로 그쪽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도 사실은 예, 거기 침해가 딱 되는 거죠. 거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나 공동선 특히 이런 거 있죠. 이건 추상적인 목표, 비전, 정부에서 내세우는 비전 같은 거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너 이 비전에 따라서 봉사해라고 하는 여기 와서 네가 정말 열정으로다가 열정페이를 해라라는 이런 식의 잘못하면은 단순한 수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 그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회복지도 하지 말고 뭐 이래야 되냐?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 하이에크가 이 당시에는 지금 사회민주주의가 막 굉장히 막 확산돼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지가 넓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하이에크는 이러한 위험을 상당히 경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겉으로 포장하는 거, 그들이 내세우는 거하고 다르게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끝이 어디로 가느냐? 히틀러 같은 히틀러나 이탈리아 같은 파시즘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자유시장 아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정의라는 거, 사회에서 어떤 정의를 내세우는 거, 그러한 이상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서 뭐 어떤 필수적인 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공공사업으로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고, 예. 근데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이상향을 내세우고 정부가 사회는 이래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큰 원칙 있죠. 뭐 사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뭐 이런 원칙 정도야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이제 그 일반 개인들의 자유는 침해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 사회, 이게 정말로 좋은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은 아주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이에크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하여튼 이 사람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한 문장이 뭐냐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그리고 사회주의 유토피아로 가는 길은 노예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유를 다 내던지고 그 밑에 부속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게 저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자유가 침해되는 거. 그러니까 경제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를 정부가 다 해결을 해준다. 그게 과연 듣고 보면 되게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돈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그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얼마나 많이 침해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그러니까 유토피아 이상주의라는 거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사상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항상 보면은 요즘 사고관으로 봤을 때는 하이에크 사상이 더 맞지 않아요? 요즘에 조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또 거꾸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공공에서 또 이렇게 이제 큰 정부의
지지하는 손을 사람들도 좀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의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치와 같은 그런 파시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한 거고, 또 이 당시에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까지 보면요, 지식인 사회에서 마치 이런 사회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 가장 선진화된 제도인 것처럼 약간 포장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또 가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강력하게 한번 태클을 건 거죠.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하이에크의 사상 어떤가요? 사실 저는 이 하이에크의 이 노예 얘기를 읽어보고서, 이게 이제 이 시대라는 거를 넘어서서도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거, 그리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이상향이라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를 뽑아냈을 때 거기 그 뒤쪽에서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또 잘 관찰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근데 또 이때하고, 그러니까 이 194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벌써 뭐 거의 한 8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 시대적인 거는 좀 건너뛰어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 하이에크의 사상을 100% 있는 그대로 다 적용한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되돌려보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정책, 그러니까 정책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 다양한 부분을 다 고려를 하면서 과연 경제적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게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택권이 과연 그게 잘 분배될 수 있고 가장 잘 보호가 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잘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는 역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논리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지루합니다. 네, 몇 번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저도 읽다 보면요, 그렇게 큰 책들은 읽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상은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이에크의 주장 하나는 그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거 하나. 뭐 이 책은 그렇게 읽기 힘들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읽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반복해서 한 대여섯 번 보시면은 앞에 광고도 다 보시면서 대여섯 번 이렇게 보시면은 다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인사를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오늘 지금 박사님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한번 좀 세게 하나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노예의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가?